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1장 인간의 본성 1.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비판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는 반항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살인자의 소망 1931년 5월 7일 뉴욕에서 일명 쌍권청 크로울리라 불리는 전대미문의 살인범 검거 작전이 벌어졌다. 오랜 추적 끝에 경찰은 그가 웨스트엔드가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 은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150여 명의 경찰들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이 흉악한 살인범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체류가스를 쏘아 넣었다. 크로울리는 두꺼운 소파 뒤에 숨어서 미친 듯이 총질을 해댔다. 1시간 동안에 걸친 총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웨스트엔드 고급 주택가에는 어느덧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아마 그들은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치열한 총격전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크로울리가 체포되자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멀르니는 크로울리는 뉴욕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으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크로울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행히도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었다. 그 필사적인 난전 속에서도 그는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 피로 물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비록 지칠 대로 지쳤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은 따뜻한 소망이 있다. 결국 크로울리는 전기의자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가 사형장에 들어설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은가? 자신의 죄를 반성했을까? 아니다. 그는 난 그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요 라고 소리쳤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책감을 갖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크로울리처럼 악마 같은 인간조차도 절대로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진 범죄자는 얼마든지 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죄에 대한 체벌과 질책을 달게 받을 리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만고불면의 인간 본성이다. 어리석은 편지. 젊은 시절 나는 당대 미국 문단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 작가들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나는 그에게 자신만의 작법에 대해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때 나를 무척이나 바쁘고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욕심에 구술했으나 다시 읽어보지는 못했음 이라는 문구를 편지 말미에 덧붙여 넣었다. 이렇게 하면 대작가 데이비스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 여기면서. 하지만 데이비스는 답신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편지를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편지 말미에 이렇게 몇 글자 휘갈겨 써놓은 채 말이다. 이런 무례한 행동은 이쯤에서 그만하시게. 내 허풍스러운 태도는 분명 조롱당할 만했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그에 대한 원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뒤 데이비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좀처럼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난 그의 비판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명성이 높았던 프랭클린은 그 비결이 누구에게도 나쁜 점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다면 신랄한 언조로 비판만을 늘어놓으면 된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은 결코 없으리라. 비난의 대가. 링컨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무렵이었다. 그는 종종 신문 지면을 빌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곤 했는데 한 번은 도가 지나쳐 큰 말썽이 빚어진 적이 있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오만하고 호전적이었던 아일랜드계 정치가 제임스 쉴즈를 조롱하는 익명투고를 했다. 스프링필드 저널에 실린 그 사설은 쉴즈를 일개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사람들은 쉴즈를 비웃었고 예민한 성격의 쉴즈는 도저히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다.
익명의 투고자가 링컨이란 것을 알아낸 쉴즈는 마침내 링컨에게 죽음의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과할 마음도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다. 무기는 각자가 고를 수 있었기에 파리긴 링컨은 기병대의 장검을 선택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에게 검술 교습까지 받으며 검투를 준비했다. 드디어 결투의 날, 링컨과 실즈는 미시시피 강가에서 대면했다. 결투가 시작되려는 찰나, 다행히 입회인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죽음의 결투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으로 링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비록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상대를 비난하는 법이 없었다. 위의 에피소드는 진검끼리의 결투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결투였다고 볼 수 있다. 혹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5짜리 지폐를 꺼내어 링컨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라. 그리고 만약 링컨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물어라.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조지 워싱턴은 비합중국 대통령 각하라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좋아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링컨 부인은 그랜트 부인에게 매섭게 소리쳤다. 감히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보라,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파란 리본.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우량종 돼지와 순혈통의 흰머리소를 정성껏 기르셨다. 우리 집 돼지와 흰머리소는 각종 가축 품평회에서 수십 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아버지는 대회에서 받은 파란 리본을 새하얀 천 위에 소중하게 꽂아두시고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천을 꺼내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쪽 천 귀퉁이를 잡고 얌전히 서 있어야만 했다. 아버지는 이 파란 리본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디킨스가 불멸의 명저를, 크리스토퍼 랜경이 위대한 예술적 건축물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덕분이었다. 록펠러가 다 쓰지도 못할 불을 쌓게 된 힘 역시 여기에 기인한다. 노모의 죽음. 작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고 똑똑했던 한 여인이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병을 앓았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인생이 무척이나 지루했거나 혹은 혼기를 놓쳐 우울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몸져 누워 있었어요. 때문에 연로한 노모가 매일매일 3층까지 오르내리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죠. 결국 노모는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인은 슬픔에 잠겨 몇 주 동안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병이 다 나았던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 장수, 수면, 맛있는 음식, 돈, 미래의 행복, 만족스러운 성생활,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소망한다. 이들 대부분은 대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은 혼자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 환상 속에서 어느 정신병원 원장에게 정신 이상은 왜 생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정신병리학 분야에서 최고로 이름난 전문가였지만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정신 이상자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만족감을 환상 속에서 얻는다고 설명하며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척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길 원했고 예쁜 자식과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데다 사회적 지위 역시 볼품없었죠. 결국 정신 이상에 걸린 여인은 환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처녀 시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영국 왕실의 귀족과 재혼했으니 스미스 백작 부인으로 불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환상 속에서 아이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이 상황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담당 의사는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여인의 병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더라도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가 훨씬 행복하니까요. 정신 이상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정상인들보다 훨씬 행복해야 한다. 언제든지 내키는 대로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을 하거나 유명 인사에게 초청장을 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간다. 세계의 중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듯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스스로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몇 배는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인도인 역시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최소한 에스키모인보다는 우월하리라 자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스키모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를 가리켜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에스키모 사회에서 가장 천박하고 경멸적인 욕설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기에 애국심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최고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 자신이 최고로 우월하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3.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송아지가 원하는 것은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마구간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밀었지만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짧았지만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빨리면서 천천히 마구간 쪽으로 유인해 갔다. 에머슨 부자는 왜 송아지를 들이는데 실패했을까?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송아지는 왜 마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송아지는 푸르른 초지에 있고 싶었기에 무작정 버틴 것이었다. 이처럼 양측 모두가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한다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에서 낚시를 즐기곤 한다. 딸기와 우유를 좋아하는 나와는 달리 물고기들은 작은 곤충을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한다. 난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놓고 와서 먹어라
맛있지? 라고 물고기에게 말을 건넨다. 누군가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에게 물었다. 같은 시기에 전쟁을 겪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지만 당신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껏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물고기를 낚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라네. 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가? 내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담배를 피우면 네가 좋아하는 농구팀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또는 100m 달리기 시합에서 지고 말 거야 라고 충고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인간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자신만의 생각을 목청껏 외쳐봤자 쇠기의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조카들의 편지 회신.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에게는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둘 있었는데 학업과 개인 생활로 바빠서인지 집으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졌다. 이에 형수님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이 사실을 안 카네기는 특별히 회신을 부탁하지 않아도 두 조카의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는 일상적인 안부 편지를 쓰고는 편지 말미에 $5를 보낸다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물론 편지 속에 돈은 넣어두지 않았다. 곧바로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의 투신란에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입을 열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무작정 문제에 부딪힐 때 낭비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대관료. 나는 매 시즌마다 세미나 진행을 위해 뉴욕 어느 호텔의 홀을 약 20일간 임대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즌이 막 시작될 무렵 호텔 측에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당시 세미나 입장권은 다 팔린 상태였고 장소 공고도 이미 끝난 터라 장소를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그렇다고 인상된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호텔 측 담당자와 상의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호텔 측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틀 후 나는 총집에 늘 찾아갔다. 호텔 측의 통보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호텔의 이익 극대화가 총지배인의 임무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이번 인상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건에 대한 호텔 측의 이익과 손해 여부를 함께 따져봐도 될까요? 나는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한가운데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는 한쪽에는 이익, 다른 한쪽에는 손해라고 적었다. 이어 이익이라는 단어 아래 홀 예약 없음이라는 구절을 적어놓고 말을 이었다. 홀이 비었으니 다른 대형 행사나 모임을 주최하여 적잖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저희 같은 세미나 행사보다 수익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즌 내 20일 동안이나 홀을 묶어두는 게 수익 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나는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제가 지불하기로 했던 대관료 수입이 없어지겠죠.
전 이렇게 대폭 인상된 되관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할 테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 세미나에는 사회 지도층과 지식층 인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들이 이 호텔에 오는 것만으로도 호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설사 호텔 측에서 $5,000짜리 신문 광고를 낸다고 해도 제 세미나만큼 사람을 끌어모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세미나를 계기로 호텔의知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나는 총 지배인에게 이익과 손해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며 말을 마쳤다. 장단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최종 결정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나는 대관료를 3배가 아닌 50%만 인상하겠다는 호텔 측의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하라. 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내가 충동적으로 지배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입장권도 이미 다 팔렸고 공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말도 안 돼요. 난 절대로 더 낼 수 없소. 라고 목청을 높여 논쟁을 벌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알다시피 이런 논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혹여 호텔 지배인이 스스로도 좀 지나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눈앞에서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라도 결코 양보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곧장 사무실로 쳐들어가 입장권도 이미 다 팔렸고 공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하다니 말도 안 돼요. 난 절대로 더 낼 수 없소. 라고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과연 어떨까? 지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식욕이 왕성해진 이유. 세미나에 참가한 한 회원은 아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허약한 아이가 밥도 잘 먹지 않고 편식까지 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데 지친 나머지 부모마저 명령조로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이걸 먹어.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가 관심 없는 이야기 따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 있다. 더구나 3살 배기 아기가 어떻게 30살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버지도 자신의 방법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 바람과 아이의 소망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아이는 집 앞 도로에서 세발 자전거 타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근처에 사는 개구쟁이 소년이 아이의 자전거를 빼앗아 장난을 치기 일쑤였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일러 바쳤고 엄마는 매번 개구쟁이에게서 자전거를 뺏어와야 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있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자신을 괴롭혀온 개구쟁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밥을 잘 먹으면 금방 쑥쑥 클 거야. 그러면 너보다 덩치 크고 힘센 아이들도 이길 수 있단다. 그 말을 듣자 아이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편식 습관을 고치고 시금치, 배추, 생선조림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게 되었다. 사람의 심리활동은 물리적인 분자활동보다 덜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길 원했다.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 되는 셈이다. 오줌 싸게 길들이기. 잔이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마다 할머니는 흠뻑 젖은 침대를 가리키며 손자를 나무랐다. 봐라 잔이, 또 오줌을 쌌구나. 그러면 잔이는 도리도리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할머니가 싼 거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혼내고 달래도 잔소리를 해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결국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잔이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잔이는 아빠가 입는 것 같은 잠옷을 입고 싶어 했고 자기만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잔이가 밤마다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잠옷을 사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는 잔이를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다. 어머니는 침대 매장 아가씨에게 찡긋 눈치를 주며 입을 열었다. 우리 꼬마 신사가 뭘 사고 싶다네요. 그러자 아가씨는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잔이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꼬마 손님, 무엇이 필요하세요? 으쓱해진 잔이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애를 쓰며 대답했다. 제 침대를 사러 왔어요. 엄마는 자신이 미리 봐둔 침대에 잔이가 관심을 보이자 다시 아가씨에게 눈짓을 보냈고 아가씨는 그 침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결국 잔이는 그 침대를 사기로 결정했다. 침대가 배달된 날 저녁, 잔이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빠, 빨리 와서 보세요. 내가 산 침대예요. 라고 소리쳐댔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잔이, 이 침대에는 오줌을 싸지 않겠지? 그럼요, 절대로요, 아빠. 그리고 잔이는 그 약속을 지켰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자기만의 침대였기 때문이다. 이제 잔이는 아버지처럼 잠옷을 입고 자기만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마치 상대방이 생각해낸 것처럼 교묘히 유도하라. 물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믿는 상대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테니 말이다. (2장)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1.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이보다 친구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친구.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노란 빛이 감도는 강아지 티피를 사주셨다. 티피는 당시 내 삶의 벅찬 기쁨이자 희망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티피는 앞마당에 나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골목길을 주시했다.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도시락통을 끌고 오는 내 모습이 보일 때면 쏜살같이 달려와 날 반겨주었다. 하지만 티피와의 우정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내 옆에서 놀고 있던 티피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이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내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던 티피는 진실로 마음을 열어 보였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은 강아지를 마치 가족처럼 끔찍이 생각한다.
대체 왜일까?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가장 친밀하게 구는 애완동물이 바로 강아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최고가 된 비결. 최고의 마술사 하워드 서스톤은 약 40여 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며 수많은 관객들을 매혹시켰고 약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그의 쇼를 관람했으며 그간의 수익만도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묻는 내게 서스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 교육과는 상관없는 것 같네. 난 일찌감치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 잔디밭에서 밤을 지새우고 길가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지. 그리고 철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글자를 배웠다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 탁월한 마술을 익힐 수 있었나요? 사실 요즘에는 마술에 대한 책만도 수백 권이나 되네. 그래서 나만큼이나 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허나 난 나만의 개성 있는 공연을 펼친다네. 공연에서 보여주는 동작 하나하나, 자세, 그리고 말투까지 모두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연습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스톤이 관객들에게 품고 있는 깊은 애정이었다. 사실 많은 마술사들이 관객들을 바라보며 아둔한 자들 같으니 오늘도 한번 제대로 속여봐야지 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서스톤은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멋지고 감사한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해야지.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되낸다고 했다. 그는 관중 앞에 나서기 전에 몇 번이고 나는 관객들을 사랑한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서스톤이 최고의 마술사가 된 성공 비결이었다. 상대의 관심을 원하기만 하는 자는 결국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조차도 나 자신밖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존경받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의 흑인 시종이었던 아모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들의 영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했다. 한 번은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여쭌 적이 있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를 위해 무척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잠시 후 우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와 아내는 루즈벨트 대통령 관전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메추라기가 그리로 날아갔으니 창문 밖을 내다보게 라며 손수 아내에게 전화를 주신 거였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에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다. 언제든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실 때면 심지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다정한 목소리로 여 애니 아모스 하고 불러주시곤 했다. 이런 주인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루는 퇴임한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 방문했다. 그런데 때마침 태프트 대통령 내외가 자리를 비운 터라 헛걸음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하인들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친절히 인사를 건넸다.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아치버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전 대통령께서 부엌에서 일하던 앨리스를 보시곤 여전히 옥수수빵을 만드는가? 라고 물으셨다. 빵을 만들긴 하지만 그건 저희 하인들끼리만 먹습니다. 윗분들은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루즈벨트는 큰 소리로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군.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네.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앨리스가 전 대통령께 옥수수빵을 갖다 드리자 그는 빵을 먹으면서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정원사, 일꾼들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그분께서는 예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했듯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셨다. 이에 늙은 하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행복했던 날이 없었어. 10,000금을 준다 해도 오늘과는 바꿀 수 없어. 개인의 능력과 직업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회 내의 지위 고하가 정해지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더없이 큰 존경과 충성심을 얻게 될 것이다. 생일 목록. 최근 몇 년간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솔직히 난 별자리 이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별자리가 성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믿는가? 라고 운을 떼어 그의 생일을 알아내곤 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1월 24일이라고 말해주면 재빨리 그 날짜를 기록해두고 집에 돌아와서 생일 목록에 옮겨 적는 것이다. 이후 매년 초가 되면 달력에 친구들의 생일을 표시해두고 그때마다 축하 엽서나 카드를 보낸다. 가끔은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누구나 자기 생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바쁜 스케줄 등으로 인해 생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축하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감동이 배가 되지 않겠는가. 우표로 인해 얻은 성공. 뉴욕의 인류은행에서 근무하는 찰스 위터스는 한 기업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그 기업의 사장을 방문했다. 그가 막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젊은 여비서가 사장에게 오늘은 갖다 드릴 우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윌터스에게 말을 건넸다. 12살짜리 아들 녀석이 우표를 수집하는 중이거든요. 이윽고 윌터스는 찾아온 용건을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장은 그저 애매모호하게 애둘러 말할 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윌터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을 듯 했다. 면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짧게 끝났다. 솔직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12살짜리 아들과 우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근무하던 은행의 외환부서에서는 전 세계 희귀 우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저는 우표 몇 장을 챙겨들고 다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내 손을 부여잡더니
무척이나 반가워하더군요. 그리고 우표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우리 조지가 정말 좋아하겠군요. 이건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30분 동안이나 우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사장은 아들 사진까지 보여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장은 제가 필요했던 상세 정보를 모두 알려주더군요.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회사 직원을 불러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항목의 보고서, 서신, 데이터 등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소득이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이용한다면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의 만족과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2시간의 성과물. 연료공장 세일즈맨이었던 크나플은 어느 대형 체인점에 연료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수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기업은 교외의 다른 연료 공장에서만 연료를 구입했다. 게다가 타사의 연료 트럭은 매번 크나플의 사무실 앞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그는 그놈의 기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제 라고 악담을 퍼붓곤 했지만 내심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대체 왜 우리 공장의 연료는 사지 않는 거지? 나는 크나플에게 색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체인형 기업의 발전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크나플은 체인형 기업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해당 체인형 기업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오늘은 연료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크나플은 먼저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만큼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분이 없어서요. 토론회에서 이기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후일에 크나플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전 1분 정도만 면담하기로 하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가 갑자기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1시간 47분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체인 업계에 대해 책을 쓴 다른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주었고 심지어는 전국 체인업 협회에 서신을 띄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체인 기업이 진정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더군요.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은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체인 기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었죠.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그는 나를 문 밖까지 배웅해주며 토론회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도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보험 즈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연료 계획에 대해 상의해 봅시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그가
자진해서 연료를 구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단지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흥미를 보인 것뿐이었는데 단 2시간 만에 지난 1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죠. 예전에는 저 자신과 연료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다면 이젠 그와 그의 문제에 대해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이겠죠. 자신에게서 타인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단시간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가운 인사. 존슨앤존슨사의 영업사원이었던 에드워드 사익스는 겉보기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몇 년 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거래처를 방문할 때면 먼저 직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그런 다음에 담당자와 미팅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담당자가 이제는 존슨앤존슨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존슨앤존슨사가 식료품점과 할인 매장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들 같은 소매업자는 손해보는 기분이라면서요. 전 하는 수 없이 거래처에서 나와 몇 시간이나 거리를 배회했죠. 결국 최소한 내 입장은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에 거래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담당자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반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상시보다 2배나 더 많은 주문을 하더군요. 전 너무나 놀라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담당자는 직원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그러더군요. 상점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는 영업사원은 사익스씨밖에 없다고요. 거래를 할 거라면 사익스씨 같은 분과 해야 한다더군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하기로 하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 혹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흥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아침 조깅 중에 만난 동네 주민 또는 식당에서 합석하게 된 낯선 사람 등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마운 편지. 뉴욕 노스 아메리카 내셔널 뱅크의 사보에는 그 은행의 예금주인 매들린 로즈데일의 편지가 실려 있었다. 귀사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띄웁니다. 모든 분들이 매우 정중하고 열정적이시더군요. 오래도록 줄을 서 있다가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창구 직원을 대할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5개월간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리 페트루첼로 양은 저희 어머니의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더군요. 로즈데일 부인이 이 은행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리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진정으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상대를 반겨라. 비록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되리니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건 무척이나 기쁜 일 아닌가. 추수감사절의 만찬.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마틴 긴즈버그는 자기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간호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겨우 10살이었던 저는 시립병원에서 다음날 있을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니는 하필 그날 병원에 오지 못하셨어요.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저는 침대에 머리를 묻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터라 추수감사절의 만찬을 준비할 돈도 없었고 혼자 처량하게 집에 있을 어머니도 너무 가여워 눈물이 났어요. 전신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서럽게 울던 제게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군요. 그녀는 베개를 걷어내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없으니 외롭지?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전 고개를 끄덕였죠. 곧 칠면조 요리, 구운 감자, 크랜베리 소스와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들고 온 간호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원래 4시에 퇴근할 예정이었음에도 11시까지 곁에 있어 주었고요. 그 전까지 제게 추수감사절은 무척이나 슬프고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졌죠. 그 간호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며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랑이란 베풀면서 기쁨을 느낄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진심 어린 감동을 전해준다. 2. 미소 띤 얼굴로 다가서라. 한 세일즈맨은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박 웃음을 짓곤 한다. 그리고 미소가 잔잔해질 무렵 고객의 문을 두드린다. 그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가장 큰 호감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었다. 미소의 힘. 최근 뉴욕에서 열린 어느 파티에 참석했는데 초대 손님들 가운데에는 막대한 유산을 갓 상속받은 부인도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값비싼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천박한 이기심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래도 신사는 출중한 외모나 화려한 장신구가 아닌 고상한 품이야 우아한 미소에 매혹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일전에 슈왑은 내 미소는 $10,000,000짜리라네 라고 말했었다. 슈왑은 그만의 인간적인 매력과 유연한 처세술로 오늘날의 성공을 일궈냈다. 그리고 그 매력의 하이라이트야말로 바로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아닌가.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미소의 힘이리라. 매력적인 이는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소다. 아름다운 미소는 부자라도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삶을 바꿔준 미소. 얼마 전 나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조찬 세미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만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했던 스타인하트 씨의 편지를 공개하겠다. 하지만 그의 경험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매우 일반적인 성취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전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의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귀찮아서 아내에게 말도 걸지 않았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일주일간의 미소 짓기를 제안하셨을 때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거울 속에 비친 무뚝뚝한 채 얼굴을 보고 빌,
오늘은 얼굴을 좀 펴라고. 이제부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웃어주는 거야. 라고 다짐했죠. 제일 먼저 아내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여보. 선생님께서 아내가 무척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아내는 그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매우 당황해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더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2달 동안 전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승무원과 수위 아저씨에게도 미소를 지으면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몸이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러니 그들도 미소로 답해주더군요. 전 모두들 진심 어린 미소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 투덜대는 사람들조차 정성껏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골치 아픈 일이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죠.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돈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전 지금 다른 중개인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호감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청년에게 최근에 배운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절 맨 처음 봤을 때 성격도 괴팍하고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다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제가 웃을 때는 인간미가 넘친다나요? 전 질책하고 비난하던 습관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져와, 이렇게 해야 해 라며 제 의견만 고집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편지의 주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증권거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식 중개업은 100명 중 99명이 실패하는 어려운 직업에 속한다.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미소 짓기는 쉽지만 무표정한 얼굴의 철학 박사에게는 접근하기조차 힘이 든다. 생활 속에서 풍부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라. 미소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것이다. 유쾌한 미소의 변화. 멕시코의 마리아 곤잘레스는 주변에 무엇이든 함께 나눌 동료가 없어 외롭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무척 부러워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마리아는 회사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을 마주치기만 해도 고개를 돌려보내곤 했다. 이렇게 몇 주를 흘려보낸 뒤 마리아는 이제 스스로 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리아,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네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그 후부터 마리아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과는 훌륭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훨씬 넓어진 것은 물론 담당 업무 역시 탁월하게 진척되었다.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가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친구를 사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부끄러움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는 경우가 많다. 용감해져라. 대범한 당신이 먼저 다가선다면 그들 역시 움츠린 어깨를 펴고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마음을 움직인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 목소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가? 얼마 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한 소규모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컴퓨터공학 박사 인력을 채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사 조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인재를 발견했죠. 그런데 몇 차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유명한 대기업 몇 군데서 그 친구에게 입사 제의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했을 때 무척 기쁜 한편 조금 의아하더군요. 전 왜 더 좋은 기회를 버리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물어봤죠. 그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통화할 때는 무척 사무적이고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 음성만으로도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전 깨달았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요. 전화기 옆에 거울을 놓아두어라. 그리고 통화를 할 때 미소를 짓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절대로 미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상대는 당신의 목소리나 어조만으로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